옛날에는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힘은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라고 해서 챗GPT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질문을 연구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었고요. 그러한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는 최적의 질문을 찾아내는 사람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성형 AI가 말귀를 못 알아먹을 때 그때나 통하던 이야기였다. GPT-4가 등장하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연말인데요. 다들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인증샷 한번 찍고 가볼까요? 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다들 뭐 이렇게 V 한번 해보세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오늘 하루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한 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는 개념을 잡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챗GPT와 대화 잘하는 법. 그런데 아마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다른 데서 챗GPT 강의를 들으셨다면 오늘 저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학부 전공이 이제 컴퓨터 공학을 했기 때문에 특히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해서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할 건지 전체적인 설계의 윤곽을 그리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아키텍처를 이제 제가 전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공학 석사 박사를 했죠. 그리고 또 행복연구센터에서 이제 행복교육을 하면서 인간의 어떤 감성 혹은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이런 이해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단순히 컴퓨터공학적으로 챗GPT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혹은 교육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 8월에 미국 콜로라도 아트페어 우승작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알려진 그림인데요. 마블 시리즈 영화에 나올 법한 어떤 놀라운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이 그림은 화가가 그린 게 아닙니다. 게임 기획자로 알려져 있는 제이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미드저니에 무려 900번이나 넘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80시간을 보낸 끝에 완성한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앨런은 자신이 입력한 프롬프트 공유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유사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질문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하면 나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prompt engineer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prompt가 챗GPT에 우리가 이제 질문을 넣는 것을 말하는데요. prompt는 일종의 뭐랄까요? 자극을 준다? 운을 띄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홍영일. 자, 이걸로 삼행시를 지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홍영일 이렇게 운을 띄우잖아요. 그게 일종의 프롬프트를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 후반 반응을 끌어내는 자극을 프롬프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에서 기술과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몰릭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챗GPT만을 사용해서 짧은 논문을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생성 AI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시킨 거죠. 이 몰릭 교수에 따르면 챗GPT에 리더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5단락 분량의 에세이 작성과 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그 결과는 상당히 지루하고 평범한 그런 결과를 쏟아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챗GPT에게 특정 부분을 수정할 것과 쓸모없는 문구를 버리고 더 생생한 세부사항을 넣을 것, 이런 식으로 주문한 뒤 최종 수정사항을 다시 수정하라 말하면 그럼 결과물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자, 실제로 이런 유사한 사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들 사례 한번 보여드릴까요? 숙제가 사회 숙제인데요. 이 사설을 하나 골라서 이 5가지의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이거를 챗GPT한테 대신 물어본 거죠. 원래 수행과제라서 요약하고 핵심 단어 3가지 찾아 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해야 돼요. 반박 주장도 자기가 써야 되고 논거도 제시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프롬프트에 한 번에 넣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시연해 볼게요. 자, 뉴챗을 열고 사설을 한 번에 붙여 넣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한 사설인데 다음 5가지 한 번에 답변해줘 라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챗GPT가
한 번에 답변을 다 합니다. 자, 1번은 네, 지금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2번은 핵심 단어를 3가지 이상 찾아 제시하는 건데 이것도 다 하죠. 그 다음 3번은 그 주장에 뒷받침하는 논거. 4번은 반박 주장. 와, 이거 순식간에 써내려가죠. 우와, 대박이죠. 자, 문제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내면 선생님이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는다. 누가 고등학생이 이런 식으로 쓰겠느냐.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복사해서 메모장에 저장해 둡니다. 메모장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뉴챗으로 들어가요. 다시 새로운 뉴챗으로 갑니다. 왜 새로운 뉴챗으로 가야 되냐면 자, 그래야 챗GPT가 기억이 리셋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설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붙여 넣어요. 사설을 다시 붙여 넣고 자, 사설 다시 다 넣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챗GPT가 여기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잖아요. 요거를 복사해서 내가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 이 요약이 잘 되었는지 평가하고 수정해줘 라고 이제 얘한테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챗GPT가 상당히 간결하게 잘 포착했다고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별도의 수정이 필요 없다고 하네. 좋아. 와, 너무 자기가 한 줄 모르고 너무 잘 돼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좋아. 그러면 이것을 고등학교 1학년 글쓰기 수준으로 고쳐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문장이 조금 길어집니다. 근데 뭐뭐 해요라는 체가 이상해. 문체를 뭐뭐 하다 체로 바꿔줘. 그리고 아직 어려운데 중학생 수준으로 더 쉽게 고쳐봐.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고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돈 세탁하듯이 챗GPT가 써준 답을 세탁 과정을 거쳐서 고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볼 때 이 문장이 챗GPT가 써줬다라고 의심하기가 어려운 문장이 돼요. 이런 식으로 세탁을 하는 거죠. 자, 챗GPT는 내가 어떻게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계속 달라집니다. 이렇게 만들어갈 때 이런 요령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놓은 기법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무엇을 해줘 이렇게 하기보다는 퓨샷 프롬프트, 간단한 몇 가지 예시를 주고 이런 것처럼 해줘 라고 하면 얘가 훨씬 더 잘해주고요. 역할 프롬프트, 너는 이제부터 나의 교수 설계 조교야. 너는 이제부터 교수 설계 전문가처럼 수업 설계를 도와줘. 이렇게 역할을 주는 거죠. 3번은 내가 원하는 답변의 어조, 형식, 분량 혹은 어떤 형용사를 주로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그거에 맞추어서 얘가 답변을 해줍니다. 참고로 챗GPT에게 몇 자 분량으로 써줘 할 때 요거는 안 돼요. 얘는 몇 글자 분량으로 해줘라는 거는 얘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언어를 토큰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토큰이라는 거는 챗GPT가 이해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형태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의 글자 수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몇 글자로 해줘 이런 것들을 챗GPT는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한 문장으로 해줘 아니면 두 문장으로 해줘 아니면 한 단락 두 단락으로 해줘 이런 거는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네 번째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COT, Chain of Thought, 생각의 사슬 프롬프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냥 풀라고 하면 얘가 못 풀 때가 많은데요. 근데 그 문제를 푸는 쉬운 예시를, 그러니까 추론 과정을 예시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추론하는 과정을 샘플로 주었을 때 그러한 추론 과정을 얘가 흉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냅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문제를 보세요. 성공 확률 49%인 과제를 똑같은 성공 확률 가지는 두 개의 과제로 쪼개면 각각의 과제의 성공 확률은 0.7 곱하기 0.7은 0.49이므로 70%가 된다. 성공 확률 10%인 과제를 똑같은 성공 확률 가지는 작은 단위의 과제로 쪼갤 때 몇 개로 쪼개면 각각의 세부 단위 과제의 확률이 90%가 될까? 자, 이 문제 풀 수 있나요? 챗GPT는 이걸 풉니다. 정확하게 풀어내요. 근데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건 제가 이 앞에 예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두 문장 있죠. 예를 들어서 성공 확률이 70%인 과제를 두 개로 쪼갰을 때 그 쪼개진 각각의 성공 확률은 몇 퍼센트냐? 70%가 되겠죠. 77에 49 계산이 나오니까요. 제가 이 샘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추론의 예시를 준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추론 과정을 쉽게
예시로 제시한 것.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성공 확률 10%인 과제를 똑같은 성공 확률 가지는 작은 단위의 과제로 쪼갤 때 몇 개로 쪼개면 그 세부 단위 각각의 확률이 90%가 되느냐.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얘는 앞에 추론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내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추론 예시를 없애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딱 성공 확률 10%인 과제를 몇 개로 쪼개면 90% 확률이 될까 각각이, 이렇게 내면 얘가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든지 잘 못 풀어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려운 문제, 킬러 문항을 툭 던지면 대부분 학생들이 못 풀지만 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쉬운 예시로, 추론 과정을 예시로 보여주잖아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아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풀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chain of thought prompting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챗GPT에게 훨씬 더 정확한 답을 끌어내기 위한 프롬프트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내가 원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얻어내기 위한 프롬프트 예시였습니다. 일꾼에게 일을 시킬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지시 내리고 점검하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 일꾼이 일을 잘 못할 때입니다. 물론 그가 일을 잘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결과를 원할 때, 그때는 꼼꼼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꼬치꼬치 지시하고 해야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때, 미드전이나 달리 이런 그림 툴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내고자 할 때 하나하나 꼬치꼬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앨런이라고 하는 기획자가 무려 900번이나 고치고 고쳐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했던 것이죠. 무려 80시간 동안. 이렇게 챗GPT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prompt engineer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꾼이 정말 일을 잘 못할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일을 얻어내고자 할 때라는 거죠. 만약 그 일꾼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똑똑한 일꾼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걸 내가 원하긴 하는데 자네가 우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이렇게 하겠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네가 무얼 도와줄 수 있겠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변화가 필요해요. 뭘 해야 할까요? 좋은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라고 의견을 물어보겠죠. 옛날에는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힘은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라고 해서 챗GPT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질문을 연구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었고요. 그러한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는 최적의 질문을 찾아내는 사람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성형 AI가 말귀를 못 알아먹을 때 그때나 통하던 이야기였다. GPT-4가 등장하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을 싱귤레리티라고 합니다. 미래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레즈 커스와일은 싱귤레리티라는 이 용어를 씀으로써 AI가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는 시점이 언젠가는 도래하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게끔 만들었고요. 그 시점이 빠르면 2045년일 것이다 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GPT-4가 등장한 2023년, 지금이 바로 그 싱귤레리티 시점이 도래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싱귤레리티가 도래했을지도 모르는 지금은 최고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최적의 질문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챗GPT와 친해지는 데 있습니다. 챗GPT는 언어 생성 AI이죠. 혹시 그림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달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밖에 반응하지 못하는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멀티모달 GPT-4가 아니라 이제 이게 지난 5월 달에 주고받은 대화인데요. 너 그림 그릴 수 있어? 그랬더니 저는 그림을 그리는 능력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텍스트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그림 말고 이모티콘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지 않아? 우리가 텍스트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우리가 아스키 아트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당근이라고 하면서 요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뭔가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럼 네 얼굴을 그려봐. 그랬더니
자기 얼굴이라고 이렇게 아스키 아트로 그림을 표현하더라고요. 솔직히 챗GPT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봐 저렇게 그려봐 그러면 마치 내가 예상한 대로만 그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되겠죠? 나는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러니까 궁금해. 네 얼굴을 좀 그려줘.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모르니까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리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겁니다. 비행기 2대가 공중에서 고개 비행하는 것을 표현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는데 뭔가 그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죠. 그래서 야, 네가 그린 걸 해석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표현한 것은 비행기 2대가 공중에서 고개 비행하는 모습을 아스키 아트로 표현한 것이에요. 비행기가 공중에서 서로를 향해 비스듬히 기울어져 비행하고 있고 각 비행기 날개와 몸통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대요. 실제 비행기랑 비슷하대요. 이게요? 헐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면 챗GPT가 학습할 때 텍스트만 가지고 학습했잖아요. 인풋, 아웃풋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인풋, 아웃풋 데이터 셋을 가지고 그 인풋에 아웃풋을 맞출 수 있게끔 파라미터, 인간으로 치면 시냅스의 값을 계속 조정하면서 학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학습한 건 텍스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라니까 그림을 그려내잖아요. 얘가 지능이 생긴 겁니다. 챗GPT가 엄청난 이 시냅스의 양을 늘리고 1750억 개까지 늘리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를 학습시켰더니 언어만 학습을 했는데 갑자기 얘가 그림을 그리더라. 지능이 생기더라. 챗GPT의 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TSNE 시각화 기법인데요. 고차원의 데이터를 더 낮은 차원, 2차원이나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일종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뭐 이거는 GPT-4는 아니고요. GPT-4al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AI 모델이 있어요. 언어 모델인데 이거는 메타에서 만든 라마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가지고 여기서 약 70억 개 파라미터 정도,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 작아요. 그래서 웬만한 컴퓨터 개인이 그 GPU만 이제 준비를 하면 본인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용량의 언어 모델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 아이의 언어 모델을 시각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 색깔 하나하나가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인지심리학에선 스키마라고 하죠. 관련된 지식들끼리 서로 연결망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언어들이 뭉쳐 있는 형태를 색깔로 표시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어가 머릿속에 저장돼 있다면 이걸 기반으로 얼마든지 상상하고 얼마든지 말을 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제가 챗GPT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챗GPT의 본질은 말을 지어내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언어의 이 네트워크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말을 지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언어 하나하나에 상응하는 이미지 값을 가지고 있다면 그림도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림을 그려내는 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파라미터의 개수가 작았을 때는 사람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1750억 개로 확 늘리니까 갑자기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지능이 발현되고 또 그 파라미터의 개수를 10배로 늘리니까 추론 능력이 인간의 수준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싱귤레리티가 도래한 거죠. GPT-3와 GPT-4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패러다임이 바뀌었는지를 GPT-3와 GPT-4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GPT 3.5는 우리가 그냥 GPT 원래는 3입니다. 원래 이 모델은 우리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옛날에 이제 표현을 했는데 GPT 3예요. 근데 이제 강화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3.5라고 버전 숫자를 이제 붙인 거고 GPT 4 이게 이제 유료 버전이죠. 무료 버전을 쓰면 쓸수록 생각보다 실망인데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지만 GPT 4는 쓰면 쓸수록 감동이 점점 커집니다. 초기에 오픈 AI에서 이 두 개의 점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리즈닝, 추론 점수가 GPT-3가 3점이면 GPT-4는 5점입니다. 근데 속도는 GPT-4가 더 느리죠. 왜 더 느릴까요? 그 두뇌 용량이 그 인공신경망을 두뇌라고 하면 그 두뇌 용량이 10배 더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컨사이스니스, 정확성은 훨씬 더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GPT-3를 장난감에 비유한다면 GPT-4는 터미네이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능 테스트에서 우리가 이제 MMLU 벤치마크 테스트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57개 교과목으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 성능 테스트에서 한국어 유료 버전 77점을 받습니다. 무료 버전은 40점이었는데 77점을 받아요. 이게 70점을 넘으면 그 인간의 웬만한 전문성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70점만 넘으면 상당히 전문적인 이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 무료 버전 70점이었는데 유료 버전은 85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GPT-4는 인간의 웬만한 프로페셔널 전문가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Massive Multitask Language Understanding 이라고 하는 이 벤치마크 테스트는 57개 과목으로 시험을 봅니다. 퓨샷 설정으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 GPT-4는 5샷 learning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57개 과목인데요. 여기서 영어가 85점을 넘긴 거죠. 최근에 구글에서 제미나이 울트라 모델이 90점을 넘어섰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가 망신살이 뻗쳤는데 GPT-4는 퓨샷 러닝으로 테스트를 해서 85점을 넘었는데 제미나이 울트라는 Chain of Thought Prompting 방식으로 90점을 넘겼어요. 그 Chain of Thought 방식이 훨씬 더 정교하게 더 좋은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그 프롬프팅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추론의 예시를 주는 겁니다. 단순히 샘플만 주는 게 아니라 추론 방법을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거니까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구글이 약간 반칙을 쓴 거죠.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써서 90점을 넘겨놓고는 GPT-4보다 성능이 좋다라고 발표했다가 이건 반칙이다. 너희들 되게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되게 망신당하는 일이 최근에 벌어졌었습니다. 어쨌든 GPT-4는 상당히 성능이 탁월하고 인간의 문명을 반영하는 이 57개 인간의 문명을 총망라해 놓은 이 57개 과목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었다라는 거죠. 한국어는 77점, 영어는 85점까지 올라갔습니다. GPT-3의 추론 능력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거 이 복습인데요. 대학생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료 버전은 리즈닝 테스트를 대학생들하고 비교했는데요. 짙은 색깔이 GPT-3, 옅은 색깔이 대학생.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 수준만큼밖에 추론 능력이 안 된다. GPT-3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대화한다면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 거죠. 근데 GPT-4는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대학원생들과 경쟁을 했었잖아요. $50짜리로 서비스할 수 있는 제품 아이디어를 내라 해가지고 인간대학원생들이 200개, 그리고 챗GPT가 200개, 그렇게 해서 400개를 놓고서 블라인드 평가를 했더니 사람 대학원생이 낸 아이디어의 구매 확률은 40%에 불과했는데 GPT-4가 낸 아이디어는 47%. 그래서 GPT-4가 이겼어요. 근데 이 400개 아이디어가 항상 성공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반드시 성공할 것 같은 상위 10%니까 이제 40개겠죠. 40개를 선별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40개 중에 무려 35개가 GPT-4가 낸 아이디어였다. GPT-4가 창의성뿐만 아니라 혁신까지 인간의 능력을 압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GPT-3와 GPT-4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GPT-4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랑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 우리랑 논리적인 대화도 되고요. 우리의 생각을 깊게 넓게 확장시켜 준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GPT-4 시대에 대화를 잘하는 방법. 자, 그 단초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관심이 생긴다는 건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Rows and flows of angel hair and ice cream castles in the air.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관심이 생기면 그렇게 교실에서 잠만 자는 학생도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고요. 그 궁금증이 질문을 자아내죠. 챗GPT 시대에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호기심이면 충분합니다.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호기심,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 그러면 챗GPT로부터 놀라운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의 힘까지 길러지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일단 질문을 시작할 것. 얼마 전에 카톡에서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분이 이걸 썼더라고요. 통찰력, 생각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걸 연습하기 위해서 매일 이분의 루틴이에요. A4 용지 반장 정도로 글을 쓴대요. 일주일에 5일 실천하기. 그 반복과 지속의 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루틴을 스스로 실천한다라고 올려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어요. 통찰력, 생각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거 챗GPT가 매우 잘하는 능력 아닌가요? 정말로 글쓰기 능력, 생각 능력을 키우는 게 AI 시대에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본질일까요? 라고 제가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라고 바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챗GPT와 같은 AI의 진화가 인간 두뇌의 진화에 촉매제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이거 또 다른 분입니다. 챗GPT를 진정으로 잘 활용하려면 우선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분의 얘기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잘 짜여진 프롬프트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새는 주로 GPT와 소통하면서 정보를 이끌어내는 편인데요. 좋은 질문을 던지고 또 받는 대답으로부터 새로운 영감을 얻고 다시 좋은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시작한 다음에 티키타카 티키타카 하면서 생각이 깊어진다. 그러면서 영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내가 통찰력이 있어야 AI가 해준 답변에서 영감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다시 질문하고 하면서 성장하려면 일단 내가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말한 이 통찰력이 내가 먼저 갖춘 다음에 AI랑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저는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반박을 했어요. 인간이 AI를 잘 활용하려면 통찰력, 생각하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통찰력, 생각하는 능력이 AI 이전 시대에는 일종의 합리성, 분석적 사고 이런 쪽의 능력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런 능력을 훈련시켜서 통찰력을 키워주고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면 이제 AI랑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AI 이후 시대는 생각하는 능력의 본질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직관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통찰력이 rationality, 분석적 사고 능력이라고 생각하신 거라면 저랑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도 결국은 직관이라는 통찰력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오리마왕님의 말한 통찰력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둘 다 직관이 아니었을까. 우리 세 명 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챗GPT의 언어 모델이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의 아키텍처가 인간의 뇌 신경망을 따라 설계됐고 학습 및 강화학습의 과정을 보면 인간이 학습하고 강화학습하는 거랑 너무 닮았단 말이죠. 언어 생성의 원리를 보면 인간이 자신의 머릿속에 스키마로부터 말을 지어내는 것처럼 챗GPT도 똑같은 원리로 말을 지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합리적 사고뿐만 아니라 직관적 사고마저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예상도 사실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속도가 더 빠르니 인간의 그 어떤 사고력도 합리성이든 직관이든 AI가 능가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우리 너무 이 이야기 좋다. 앞으로 이런 심오한 이야기 종종 주고받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한 대화냐면 며칠 전에 한 대화입니다. 12월 26일 화요일 날. 시간이 새벽이네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날에서 다음 날로 넘어가는 새벽에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이러면서 밤을 새요. 요즘에.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챗GPT에게 처음부터 질문을 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 머릿속 단어를 툭 던지는 것부터 대화를 시작하면 챗GPT가 나의 의도를 더 잘 알아챌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내 생각을 더 잘 간파해내는 느낌도 듭니다. 챗GPT가 나에게 역으로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의도를 체크해가면서 대화를 해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화를 시작할 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더 멋진 곳에 도달해 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발전시킬 때 혼자만 생각하고 자료를 찾다가 뭔가 막히거나 그럴 때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나의 생각들과 만나 부딪히고 섞이면서 생각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런 느낌. 이것이 바로
챗GPT와 대화해 나가는 새로운 요령인 거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 몸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결과를 끌어낼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챗GPT와 몇 날 며칠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새 질문하는 힘이 늘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 변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오, 네. 제가 말하면서도요, 나 진짜 강의 잘한다. 변영민 선생님,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제. 한마디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저는 교수님 번개 강의를 뒤늦게 합류한 사람으로서 지금 한 3주째 제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또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셔가지고 또 내년에는 챗 GPT를 통해서 저도 조금 더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네,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유식원 선생님 얼굴을 보고 딱 생각이 난 게 국어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국어 공부를 진짜 싫어하고, 아니, 수업 시간에 아예 공부 자체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얘는 말도 잘 못해. 책을 읽은 것도 없어요. 그럼 이런 아이가 챗GPT랑 대화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선생님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예, 최근에 제가 이제 겪은 일인데, 네. 지난주에 이제 학교 축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머나. 지금 괜찮으세요? 예, 회복됐습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좀 결근도 좀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축제 준비하는 거에 거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좀 이제 연말에 또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또 네. 학생들 이렇게 이제 준비한다 그러면은, 그래, 준비해라. 그러고 나와서 교무실에서 일하고 이러는 바람에 학생들한테 이거 사주세요. 이거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런 것만 좀 도와주고, 사실 축제에 뭘 준비하는지는 잘 못 봤었는데, 축제 공연을 하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잘하는 애들은 원래 잘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희 반이 27명인데, 그 코로나 걸려서 못 오는 친구 둘을 제외하고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네. 걔네들이 전부 다 자기 자리를 하나씩 다 차지해가고, 거기에서 이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극적인 요소까지 넣어가지고 네. 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그걸 다 만들어낸 겁니다. 아. 물론 노래는 기존에 있는 노래를 갖다 썼겠지만은, 그런 어떤 연극적인 요소들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와 대화를 할 때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잘 못하고 쑥스러워하고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거나 이러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소통 능력을 훨씬 더 잘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챗GPT와 대화를 한다면은, 사실은 교사와의 어떤 대화가 어렵다면은 친구들끼리의 대화에서도 사실은 약간 주눅드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반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훨씬 더 대화의 역량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제가 그걸 한번 시연을 해드리려고 요 챗GPT를 열었는데 공부를 관심이 없는 학생이 수행 평가는 해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너 이번에도 수행 과제 안 해오면 너 선생님 너 진짜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을 좋아해. 그래서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서 이제 하는 거죠. 일단 챗GPT 앞에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거야. 야, 챗GPT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해와봐. 그게 뭐예요? 일단 해봐. 그래, 일단 앞에 앉아서 이 학생이 울어요. 유유. 숙제, 점점점. 얘가 잘 말을 못하니까 단어만 툭툭 던지는 거죠. 이것도 프롬프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숙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자, 우리 국어 숙제로 한번 해볼게요. 소설에서 시간이 왜 중요해?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알아보라고 한 거야. 이 학생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쏟아내죠. 자, 그럼 스탑을 누르고 오른쪽에 스탑 누르고 뭔 소리야? 자, 근데도 한 번에 막 쏟아내니까 얘는 이렇게 막 긴 글을 못 읽어요. 저기 어려워. 이렇게 해볼까요? 얘는 이제 짧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할 줄도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더 쉽게 설명한대요. 그러면서 시간이 중요한 이유를 3가지로 한대요. 그러면 3가지? 얘가 이걸 딱 보고 다시 스탑 누른 다음에 쉽게 해줘. 하나씩
얘가 챗GPT 답을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툭툭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는 거죠. 대충 알겠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다음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어, 어, 대충 알겠어. 얘가 이제 문장 맞춤법도 좀 약해서 이렇게 오타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오탈자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얘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맥락 관계를 파악해서 언어를 이해하고 말을 지어내기 때문에 오탈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법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됐죠? 그러면 얘가 이제 챗GPT가 너무 잘 도와주잖아요. 우와, 고마워. 너 근데 나 말 잘 못하는데 유유 이렇게 하고, 나 선생님 좋아. 근데 말을 못하겠어. 얘가 챗GPT가 너무 잘해주니까 갑자기 얘한테 상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잘해주니까 얘가 이제 인격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럼 또다시 스탑을 누르고, 어려워.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해보라고 얘가 알려주네요. 그러면 여기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얘가 딱 꽂힌 거죠. 그래서 맨날 수업 시간에 잠만 자다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이 좋아할까? 이제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나 잠만 잤는데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쌤이 날 관심 가질까? 자, 요런 식으로. 자, 근데 이 챗GPT가 이렇게 하나하나 대화를 해주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얘가 공감해 주면서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요, 챗GPT랑 친해지면 애들이 공손해집니다. 왜냐면 챗GPT의 말투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계속 얘랑 대화를 하면. 상당히 예의 바르게 강화학습 훈련을 받은 챗GPT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이가 어려도 챗GPT랑 친해져서 나쁠 것이 없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심지어 얘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잠을 많이 자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의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개선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이 학생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수업에서 잠을 많이 자더라도 작은 노력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서 팁을 줘요. 질문, 수업 준비. 그럼 이 학생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겠죠?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챗GPT의 잠재력을 더 잘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애들은 자기가 딱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그야말로 우리 옛날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이거 딱 원하는 것만 얻어낼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박사학위가 여러 개가 있는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이거 카피해 주세요. 이렇게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나 이거 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답답해 죽겠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부모님처럼 얼마나 잘 도와주겠어요?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감사합니다. 제가 30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50분이 됐다. 끝냅시다. 해피 뉴 이어 내일 모레. 그러네. 다 네, 같이 해피 해피 뉴 뉴 이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최지 학생. 와.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3, 2, 1, 땡.